앞서 우리는 소수 지배자와 다수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가 각각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중심으로 사고가 형성되었고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고 하죠. 직선,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발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는 불교의 원형적 시간관,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게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불교보다는 힌두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인간이 되고 못되게 살면 축생, 짐승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보나 발전보다는 현재를 잘 사는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문명사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발전의 속도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역사의 동력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봐두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세계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게 동력원이 되었고요.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시대에는 역사의 동력원이 자본주의라고 되어 있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지를 바로 첫 번째로 볼 것은 원시 시대가 되겠죠. 원시에서는 원시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먹고 그날그날 소비하고 따로 생산수단이나 도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잉여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소유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자연, 인간보다는 자연이 좀 더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배웠었죠. 구석기든 신석기든 청동기든 간에 기라고 하는 게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산 도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산 도구를 통해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로 얘기를 해보면 될 텐데, 개미가 있고요, 배짱이가 있어요. 근데 개미가 조금 자본주의적인 개미예요. 그래서 배짱이가 겨울에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왔더니 개미가 그래, 먹을 거를 줄 수는 있는데 일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배짱이가 어떻게 돼요? 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종관계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개미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쪽이 되고 배짱이는 일을 하는 쪽이 되는 거죠. 반대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짱이가 만약에 아티스트로 성공을 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짱이가 아마 재산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배짱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남으로 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비물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탄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시 시대에서 고대 노예제로 넘어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 귀족, 평민, 노예라고 하는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영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물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다. 소유주는 왕, 핵심 이념이 신화예요. 자연에서 신화로 넘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옛날에는 천둥이 치면은 어이구 무서워 하던 시대에서 신화는 천둥이 치는 이유가 뭐지? 제우스가 헤라랑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서 저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겁내했던 거에서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것처럼 스토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화의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신으로 넘어오면서 더 그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화보다 더 이제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게 신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 대비했을 때 생존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데 이것도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바로 나오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죠.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뭐 자, 근데 요런 수준에서 이제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게 되고요. 요거는 다른 잡신들은 다 필요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일신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도록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브랜드 종교가 탄생하는 거다. 국왕과 성직자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왕하고 성직자가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 경우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황제가, 교황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제발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권력 체계가 좀 더 공고하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신화 수준에서는 조금 작은 규모로 뭉쳤던 것이 이제 종교가 되면서 큰 규모로도 뭉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먼 곳까지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어떻게 연락할 거야?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협력의 범위는 넓어졌다 보니까 국왕은 누가 필요해요? 영주가 필요하고 영주와 귀족은 또 누가 필요해요? 기사가 필요하고 또 이 농노와 노예들은 뭐가 필요해요? 보호해줄 기사와 그걸 포함한 영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약 관계를 맺는다. 이걸 우리가 봉건제다라고 합니다. 관리할 영역은 협력의 범위는 넓어졌는데 관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계약 관계를 맺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에는 국번제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생산수단은 아무래도 장원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각 지역의 영주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그래서 중앙집권적으로는 왕이지만 사실은 영주가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 되겠죠. 서양 기준으로는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와요.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원인은 또 뭐냐? 기존의 생산수단이 대체가 돼요. 즉 상업과 공장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농, 공, 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 사는 선비고, 농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공업, 만드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파는 사람들이죠. 중요도의 순서로 보면은 선비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업과 상업이 훨씬 더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들이 공업, 상업, 상업에 종사를 하죠? 자, 이쪽으로 권력이 넘어오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시작된 게 바로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다. 증기기관이라는 게 18세기에 발명이 되고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분업입니다. 한마디로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 지금 우리에게는 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18세기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의 AI 혁명과 맞먹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구권력과 신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권력은 앞서 쭉 설명드렸던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중심으로 하는 권력층이었고요. 신권력은 공장을 갖고 장사를 하는 부르주아 이성 중심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을 보면 딱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현대로 들어오면서 신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성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권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구권력이 형성한 질서를 깨부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민중봉기라고 하기에는 뒤에서 부추긴 그 존재가 바로 큰 권력에 해당되는 부르주아다. 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신에서 이성으로 넘어왔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유일신의 존재는 현세와 내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성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신의 관점에서 보면 무엄한 생각인데 이게 근대부터 싹트기 시작했고요. 왕권 신수설에서 사회계약설로 넘어오는 포인트가 있죠.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사회계약설을 주창을 했는데요. 이 홉스의 주장은 바로 왕의 존재는 신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왕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내가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는 게 훨씬 나아 라고 하는 주장을 최초로 했던 게 홉스가 되겠습니다. 근대는 특징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 공장과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금융경제라고 하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그 구조가 가능해지는 토대가 쌓인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르주아가 있고요. 신을 대신해서 이성이 지배를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원시에서 근대까지인데 역사의 동력원은 생산수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물질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권력이라는 비물질적인 구조가 탄생하고 이 비물질은 점점 발전을 해서 다양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해두었다. 이제 넘어와서 이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대와 현대는 큰 그림에서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바로 공급 과잉이 되겠습니다. 물론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생산이 막 시작되던 무렵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더 많았고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부족했어요. 근데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급 과잉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급이 과잉되어 있으니까 서로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해졌다.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당연히 시장 개척이 되겠죠. 유럽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자체 소비하던 것을 이제 해외 식민지라든지 나아가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거고요. 가격이나 경쟁. 자, 공급 과잉의 문제로 시장 개척을 했지만,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식민지에서도 또 공급 과잉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서로 식민지 가지겠다고, 특히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독일이 우리는 먹을 식민지가 없잖아 라고 해서 식민지 내놔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게 1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를 가로로 세로로 통째로 먹었던 두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주의 자체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자, 공급 과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서로 낮추려고 하겠죠? 구조조정이 되겠죠? 대량 실업이 되겠죠? 소비 위축이 되겠죠? 요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한 번씩은 대공황이라는 형식으로 어쨌든 리셋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대공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미국, 러시아, 독일의 대안을 보면은요,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예전에 썼었어요. 대공황이 있은 이후로. 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수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정부에서 개입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일자리도 억지로 만들어주고 하면서 수정한 거고요. 러시아는 아예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본주의를 폐기한 거죠. 독일은 대공황에 대한 해결 방안, 특히 1차 대전에서 패하고 어땠습니까?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되겠죠? 네,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못 내, 배째. 그래서 군국화를 진행하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별로 한번 구분해서 봅시다. 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게 되죠. 거의 전 세계를 제국들이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제국주의의 끝에는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제대공황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우리는 돈 못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죠. 2차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공산주의의 대표 주자인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요 두 나라가 냉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소련은 몰락하게 되죠.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살아남은 자본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까요? 그럴 확률은 낮겠죠. 어떻게 될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리를 해봅시다. 원시 시대 때부터 근대까지는 생산수단의 문제였다.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권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냈고, 그 권력은 협력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도 커지는 흐름으로 만들어졌고, 18세기에 넘어와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의 주인과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구권력을 밀어내고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자본주의의 특징이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규모의 전쟁,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살아남았는데, 현재는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